자, 지금부터 피하 지방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네, 피의자 김용민 씨 자리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님도 네,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이신 강한옥 여사님의 그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명복을 빌면서 네네. 강한옥 여사님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셨어요. 예. 좀 이 마음이 착잡하실 텐데 대통령께서 예. 부디 또 명복을 비는 마음 또 저희가 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도 진영 논리학에서 댓글을 다는 이상한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 아이고 참.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예. 저기 그런 애들은 예. 관심 받는 게 그렇습니다. 주목적이니까 그냥 정신을 관심 좀 끊으면 차려서. 됩니다. 예. 관심 끊으면 되고 다만 제가 또 이 기사의 이 부분 보면서 좀 뭔가 좀 생각이 많아졌는데 네. 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 3일장으로 이제 치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상주 역할을 하신다는 건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닷새 연가를 얻을 수 있다고 네, 합니다. 5일까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대통령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대표 공무원으로서 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만 해도 출근을 거의 안 하신 그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 세월호가 가라앉는데도 뭐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는데 참 그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구나. 이 지점에서는 네네.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새롭다라는 예, 생각이 새롭습니다. 예, 네네. 생각이 많아진다기보다는 새롭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문 대통령 얼마나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마음이 많이 아프실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또 이제 그 난민의 아들 아닙니까? 피난민의 아들로서 이곳에 오셔서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그렇죠. 예.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셔서 저희들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러진다라고 그렇죠. 조문을 예. 안 받겠다, 뭐 화환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좋아. 좋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식이 짧아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곳에 가시기를 하늘나라 기원합니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댓글부터 한번 지난주 알아볼까요, 변호사님? 그렇게 할까요? 댓글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김남국 변호사님 생일이었는데 네네. 생일. 생일 선물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크다. 야. 봐도 됩니까? 볼까요? 보시면 돼요. 네, 모셔야죠. 그린 스무디 준비하셨어요. 야, 잠깐 이거 매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이어트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식사를 좀 부실하게 하시는 네, 것 같아서 예,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너무 예. 완전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래요.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닷컴에서 구입하셨나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저렴하게 구입하셨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댓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댓글 시작하시죠. 아이고. 네, 저희가 지난 방송의 주제가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구속 실질 심사 전날에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개헌 문건에 대한 이제 그렇습니다. 주제가 있었는데 예. 일단 정 교수님 구속에 대해서 댓글을 한 3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영원히 평화는 없다라고 오, 평화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예.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 교수가 구속되셨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젠 무서우려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떠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댓글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어찌 된 겁니까? 변호사님들은 판사가 저런 식으로 하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이 댓글들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무죄의 다툼의 여지가 크고 또 증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특수부 4개가 투입되어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한 가족의 어떤 일가족의 가족사를 탈탈 털어서 이제 뭐 한 달에 20만 원씩 준 아르바이트비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넣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법원이 최종적인 인권의 보루로서 좀 제동을 걸어줬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특수수사의 벽을 뭐 법원도 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사 단계까지는 검사가 유리해요. 어찌됐든 공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재판 넘어가기 전까지는 검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놨고 그다음에 저는 그 현직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에서 수사관이 작성하는 수사 보고서인데 이제 그 수사 보고서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한두 장짜리 의견을 이렇게 적어서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좌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붙이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해서 뭐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수사 보고서로 적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법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 가면은 그거는 부동의를 하면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아마 판사님들이 그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사님이 그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들과 검사가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조국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굉장히 정말 악질적인 정말 마녀 사냥식으로 수사가 이제 탈탈 털어지면서 이 가족은 정말 가족 사기단이다 이러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는데 영장 범죄 사실을 보니까 그 거품들이 상당히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조범동 씨에 대한 그러니까 기소장에 써 있는 것들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품이 꺼졌다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조국 장관 그 일가가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 집단이다라고 그렇죠. 떠벌렸는데 마치 주가 조작 세력들과 결탁해서 예. 막 대규모 주가 조작을 뭐 계획했다, 뭐 코링크의 실소유주다, 뭐 이런 것까지 엄청 언론에 의해서도 많이 부풀려졌는데 예.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저는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품이 많이 빠졌다. 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 100가지 중에 하나 인정됐다. 맞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래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범동 씨 오촌 조카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11가지 범죄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업무상 횡령 배임 이렇게 한 금액을 보게 되면요. 한 63억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정말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고 이 조범동 씨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 꼭두가시처럼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63, 4억 정도 되는 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1억 6천 정도. 그것도 남동생이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빌려줘서 남동생이 빌려줘서 투자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가지 중 하나 인정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남동생에 대해서도 그냥 검찰이 차명 주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차명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치열하게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명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예를 들면 명의신탁 계약서라던가 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거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뭐 혐의의 일부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구속 사유인지 그것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미공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거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부정거래한 사람들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사람들, 처벌한 사람 딱 정해놓고 있어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들, 그 다음에 또 이 회사의 회계 자료나 이러한 것들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회계사들, 이런 직무를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그 직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운영자로 몰아가려고 했죠. 그렇죠. 검찰이. 근데 안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고. 그럼 투자자일 뿐인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게 과연 미공개 정보냐라는 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WFM이 2차 전지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공개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2차 이 전지와 관련되어서 제2공장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게 2017년 11월 12월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 그래서 그게 무슨 미공개 정보야? 그래서 이제 이미 그게 다 알려졌고 공시만, 확정 공시만 나중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럼 과연 이걸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사,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통해가지고, 부정거래를 통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요건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받거나 아니면 손실을 회피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요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손실. 대손실했다가 그냥 차명으로 그냥 그대로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고점에 팔았더라 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냐는 거거든요. 야, 이게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네. 있는 게 그 자본시장법상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논란이 많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일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을 샀다면 이제 이건 이 전단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의 처분 날짜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그 취득한 액수가 바뀌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당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의 계산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면 그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형성된 최고가. 네네네. 그 차액은 어찌됐든 최고가로 미실현이, 그러니까 치는군요. 최초 형성된 고가. 그 차액은 미실현 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미실현 이익으로 인한,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로 인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저희들이 싸우는 논리는 뭐냐면 과연 이 미공개 정보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과연 이 정보로 인해서 이 주가가 상승했느냐, 이거로 저는 다투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제 학계에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판례는 그것도 범죄 수익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게 결정적으로 무죄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고점에 팔았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게 팔았어야지. 맞아요. 아니 당연히 그 주가 네. 조작을 하고 그치, 미공개 돈을 정보를 벌었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그때 거예요. 팔았어야지. 그 생각은 들어요. 돈은 계속 벌었어야지. 들고 있으면서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언제 올라요? 언제 올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돈은 벌었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아니, 보는 그러니까 아무리 거예요. 봐도 이게 예. 진짜 무슨 초보가 확실히 확실한 느껴지는데, 거죠. 확연히 느껴지는데 이 사람을 무슨 코리크피의 실소유주니 무슨 이런 주가 조작에 뭐 말하자면 총 연출자로 이렇게 매도하고 너무 고평가를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댓글 얘기하다 너무 깊이 들어오긴 했네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갑자기 또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머리가 허기지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허기집니다. 사실은 탐관 오리를 잡아야 되는데 탐관 오리가 아니라 착한 오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준비해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노빵 터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맛과 영양과 가격을 모두 잡은 착한 시리즈. 그동안 착한 보쌈, 착한 족발, 네. 그리고 또 착한 최근에는 닭가슴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착한 오리까지 나왔어요. 그 우리 착한 닭가슴살 그때 먹은 거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사요 그 맛이. 아, 그래요? 저희 자, 정치구심에서 먼저 먹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다. 한번 자, 이거 드셔보시죠. 오리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 오리. 드셔보세요. 이 좀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입니다. 착한 훈제 오리는 100% 당연히 국내산이고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사료를 먹고 스스로 건강하게 자란 45일 내외의 오리를 참나무 훈연으로 맛있게 조리했습니다. 여기에 그 보존제, 발색제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다 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했습니다. 아, 맛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가성비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가성비는 갑인데요. 이 구매 후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팩이 1인 1끼 해먹을 정도로 소분되어 있고요. 조미료가 적어서 햇맛이 덜 나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건강한 오리 먹는 기분이죠. 자, 그리고 또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시켜 먹고 있었는데 착한 훈제 요리 신제품이 나왔다기에 우선 5팩만. 아이고, 웬걸 진짜 담백하고 좋은 맛. 아이들하고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네요. 역시 좋은 맛이 아니라 존맛입니다. 존맛이? 네. 존맛은 또 뭐예요? 존나 맛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거였군요. 그런 뜻입니다. 약자예요, 요즘 많이 알겠습니다. 쓰고. 우리 그 황현희 씨가 네. 인터넷에 많이 또 익숙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뭐 지상파 들어갈 갈 길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형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 그래요. 불태워야 돼요. 네네네. 예. 자, 여러분. 역시 착한 시리즈는 가성비 최고인 듯 배송도 다음날 바로 와서 좋았고 오늘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리고기가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이게 그럼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아주 유익한 기름입니다. 오리고기는 자주 먹고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돼지고기의 약 2배, 닭고기의 약 5배, 소고기의 약 10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착한 훈제 오리 가격도 착한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하여간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200g씩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장기 섭취도 가능합니다. 자, 가격 정보입니다. 가격이 놀라워요. 예. 한 팩 200g 3,900원, 네. 5팩 8% 추가 할인해서 17,900원, 10팩은 31,900원, 무려 18% 추가 할인, 20팩은 59,000원, 24% 추가 할인.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예. 맛있고 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훈제 오리,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드셔보시죠. 너무 맛있어요. 일단 저희랑 같이 드시면서 예. 방송 이렇게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배도 차고 이게 일석삼조네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내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오리고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오리 먹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껍데기 떼고 먹거든요. 왜냐면 저 껍데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껍데기가 껍데기 맛있네.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껍데기가 생명이죠. 껍데기가 맛있네. 되게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담백하고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한 팩에 200g이면 200g이면 돼지고기 우리 삼겹살 200g 1인분이잖아요 거의. 요즘 200g도 안 돼요. 거의 막 150g 100g이래 120g. 3,900원이에요 3,900원. 진짜 싼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밖에서 삼겹살 뭐 1인분 하면 12,000원 13,000원 고기 중에 기본인데. 가장 유익하고 안전하고 맛있고 몸에도 좋고. 또 몸에도 좋은 영양 만점. 아니, 저는 사 먹고 싶은데 1인 가구가 슬픈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어. 이 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꼭 600g씩 팔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9,900원, 11,900원 이러는데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200g. 조그맣게. 딱 한 팩만 딱 뜯어가지고 먹어버리면 최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분돼 있죠. 우리 김용민닷컴은 뭘 골라도 다 좋은 거야. 이게 셀렉션의 고민, 선택의 고민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또 파괴되는 그렇지, 거예요. 가격. 자, 가격이 좀 모자란다,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아웃.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검찰의 목표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야, 보면. 이 그림상. 와, 너무 무도하더라고요. 뭐 엊그저께 보니까 뭐 5천만 원 현금을 돈 ATM, 보내는 청와대 인근 ATM에서 기사도 났던데. 예. 송금을 했다. WFM을 이제 살 시기에 그렇게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실은 뇌물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뇌물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나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 조홍천 의원한테서 나왔어요, 세상에. 조홍천 의원이 내가 검사라면 뇌물죄 관련 행거를 수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채널A 종편 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는 이미 어디서 들은 정보를 갖고 가정법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디서 나온 정보겠어요? 검찰에서 나온 정보지. 아니 근데 그것도 그 기자들이 쓴 것도 언론에 흘려가지고 기자들이 쓴 것도 너무 짜증나는데 여당 의원이 종편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 그래요. 조홍천 의원은 이제 낙천시키고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에 조웅천 농담입니다.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니 그 의원님 굉장히 난 나이스한 분으로 알고 있었고 네. 그것도 박근혜 좀- 정부 때 사실 그럼. 이렇게 반기를 들고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영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윤석열 형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윤석열 형도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그렇죠. 정의의 깃발을 들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절개 있는 그런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이분들이 다 보면은 검찰주의자야. 검찰주의자인데 이분들 이명박 때 잘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박근혜 때 못 견디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박근혜가 검찰을 이 검찰을 그야말로 무시한 뭉갰다. 거죠. 뭉갰다. 조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응천,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가 검찰주의자들을 존중해줬다? 뭐 무슨 그런 일이 왜 발생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쿨하게 지나게 해줬었는데 그렇지. 쿨하게 못 지나가지고. 쿨하지 못한 거야, 저 추시리가. 근데 지금 현재는 또 이제 검찰 개혁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잘 심지어는 몰라가지고 이게. 진복 금태섭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반도 그래 스탠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아유, 정말. 그래서 이게 ATM과 관련된 부분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국 교수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돈 금전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내가 전적으로 했고 조국 교수님은 이런 거 관리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어떻게 검찰이 엮으려고 하냐면은 상상에 상상을 더한 거예요. 조국 장관이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부인한테. 네. 부인은 그 돈 받아다가 차명으로 그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한테 5천만 원 보내고 그것이 주식 구입에 쓰였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 뭐 돈에 무슨 그러니까요. 뭐 무슨 이름표가 붙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일련 번호가 바뀌긴 하는구나. 아니 조국 교수님 그래도 명색이 법학 교수이고 형법 교수인데 그 차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면서 그것도 청와대 인근에서 이렇게 자기 계좌로 이렇게 꼭 싸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 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공략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를 완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런 억측 오해를 최대한 이용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나 저 예전에 저 출마했을 때 그 막말 때문에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 그때 딴 건 다 참았는데 뭐 내가 정말 추측. 정말 뭐 정말 막 살아왔고 인간 쓰레기고 인정해. 네.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인정한다고요? 오. 내가 한양대에서 이제 아이들 그 신문방송학과에서 가르쳤는데 네. 이 학생들 찾아가가지고 김용민 씨가 수업 중에 음담 패설 뭐 무슨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느냐 그걸 취재하고 자빠진 거야. 아유, 정말. 나 그때 제 뒷목 잡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진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자꾸 저기 기자들이 연락 오면서 수업 시간에 이런 그 저기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그 막말을 했었냐 이게 물어보는데 내가 진짜 진짜 뛰어내려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 아니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뭉개는 거죠, 이거.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개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 건데 지금 조국 교수님한테 하는 법이 이런 인격 살인을 하는 인격 거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ATM기에서 설령 그 돈을 송금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게 뇌물죄 증거가 될 수 없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뇌물인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것 중에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변호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남자분이 그렇게 횡령 배임이나 뭐 사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취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 중에 뭐 일부가 부인 계좌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취득한 재산의 이름을 부인 명의로 해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부인을 수사하느냐? 수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인은 남편이 밖에서 돈 잘 벌어 오겠거니 하고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수사를 다 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아니 부인이 이 남편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라라고 이렇게 방어를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조 전 장관은 재테크는 부인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알아서 재테크를 잘 하겠거니 하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보내줬으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돈을 준 것이지 그게 그렇지. 뭐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았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게 뭐 있다면은 뭐 제시를 하겠죠. 그걸 아니,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종종 네. 제 뭐 아내 보고 그 전화해가지고 비교적 좀 거액인 돈을 빨리 송금하라고 하면은 그래요? 아내가 어디다 쓰려고? 어? 그 용처가 뭐야? 거의 다 물어보죠. 알아서 뭐하게. 안 물어봐. 알아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뭐하게. 그렇죠. 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집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아니 저희 집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 펀드 막 빠바바바방 뛰었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진짜 평생 주식에 죽자도 지읒도 모르시면서 맞아. 계속해서 저축만 하시던 분께서 그 적금을 다 털어가지고 아이고. 주식 중국 펀드에다 싹 다 몰빵을 하셨어요. 한 번에. 네. 아이고. 그리고 3개월 만에 폭락하셨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성격 좋으십니다. 네. 폭락하신 거 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말했잖아요. 올해. 우리 어머니께서 올해 또 비트코인 5천만 원 투자하셨어요. 아이고. 이것도 엄마. 왜 웃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번에는 수익이 났어요. 진짜. 대박 수익이 났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근데 이번에도 아버지는 이거 전혀 모르셨어요. 비트코인 투자하신 거.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조 전 장관 가족과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조 전 장관을 보면 그냥 서류를 보거나 본인 할 일을 했지 얘기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 걸 보면은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게 죄라면 그게 죄죠. 관심이 그러니까 없었던 게.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참 뭐랄까요. 너무 좀 슬프게 그만둔 상황이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때는 그 김용민이도 그걸 당했을 때는 이 천하의 개쓰레기 이 새끼는 죽어야 돼 막 이런 그 시선이 막 느껴졌다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조국 교수가 그런 사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 차량이나 이런 것도 그냥 진짜 학교에 보면 장관일 때도 조그만 QM3인가? 되게 조그만 소형차 타고 다니시고 그 전에도 SM5인가 학교 다니실 때도 SM5인가 되게 오래된 차 타고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옷도 사실 저도 맨날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데 이 멋쟁이 조국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옷 입고 다니죠. 네, 소탈하게 그렇게 사시는데 무슨 돈 또 올르셔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언론보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했다.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방송의 분위기도 잘 알고 이번에 이제 시사 방송도 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누굴 한 명을 밟겠다 싶으면은 진짜 아유, 그럼. 눈에 불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너무 무서울 정도고 한 사람이 인권을 진짜 박살내려면은 진짜 아주 발로 아주 짓밟게 뭉개버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다음에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네, 언론 보도 나오는 게 뇌물죄 이야기를 하면서 한 2, 3억 정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2, 3억 되냐라고 봤더니 이 WFM이 거래되는 그 주식 거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 거래보다 1, 2천 원 싸게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실제 거래된 그 이건 상장 주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취득했을 때, 거래했을 때 딱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팩트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을 텐데 처음 보도는 한 2억 몇 천만 원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지 주식 가격이 뭐 12억 12억이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또 갑자기 반으로 줄어갖고 6억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도 차액이 뭐 2억 얼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2억 언저리라고 했다가 1억 얼마라 했다가 계속 막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뇌물과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막 언론에 흘리는 내용,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막 뻥튀기 했다가 팩트체크 들어가면 줄어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건 같은 경우 검찰은요 재판에서 한 당사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검찰이 얘기하면 반은 진실이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미 검찰 프레임에 먹힌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의 검찰의 이 전략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인간 말종으로 만들기 위한 마타도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좀 갖고 이 사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정봉주 전 의원 그 사건 나고 언론 보도 났을 때 어땠습니까? 천하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 났는데 아무것도 인정이 된 게 없어요. 성추행과 관련해서. 전부 다 무죄로 나왔어요. 전부가 다 무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은 그만큼 그때 그렇게 정봉주를 인간 쓰레기로 매도했던 그 인간들 그 시간만큼 명예회복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보도를 안 해 아예. 근데 또 아니면 말고 이래버리는 거지.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해. 진짜 안 하더라고. 예. 그럼 난 정몽준 씨는 그때 당시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서울시장에도 도전한다 막 그런 얘기도 아예 뭐 있었잖아요.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 판결문 그렇다고 그래. 아니 판결문에서도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지율이 매우 낮다. 지지율이 매우 낮다라. 이렇게. 아니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유망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판결 날 때까지 보자고요. 그리고 구속이 유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소만 되면 그리고 구속이 되면 천하 범죄자로 이렇게 와이 낙인 찍는 거는 그건 섣부른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정말 큰 의도를 갖고 조국 일가를 털고 있어요. 오늘 저 알릴레오에 나온 내용 보니까 예. 윤석열 씨가 수사 들어가기 전부터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시민이래. 그 조국 나쁜 사람. 아니 수사를 하고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그 다음에 해야지. 근데 아니 수사하기도 전에 그런 프레임을 갖고 접근했다면은 이거는 인간 사냥이지 이게 무슨 수사예요. 이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가 중요한데요. 네. 임명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착수하기 전. 수사를 실제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은 저희가 맨날 저희가 사실은 방송했을 때 그날 오전에 전격 압수수색 8월 27일이었잖아요. 그때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이거는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방송에서 뭐라고 막 화를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사가 있었다는 네. 거. 내사는 없었다고 지금 검찰은 공식적으로 검찰은 공개했어요. 23일 날 공식적인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입장문을 통해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님 편집본까지 올리면서 내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관계자는 아닌데 청와대 외의 관계자가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윤석열 총장이 직접 독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라는 식의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영민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분명히 유시민 작가님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들었다? 누군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아,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첩보가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혐의 있네, 기소해야겠네, 구속해야겠네.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무죄 추정 원칙으로 수사를 해서 부인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또 조국도 지금 기소할지 말지 수사 중이고 그런 걸로 얘기하고 싶겠지. 천만의 말씀. 조국은 나쁜 놈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수사였다라고 보시면 이게 무슨 된다고 수사야? 이게 보복이지. 깡패할 짓이지. 깡패가 하는 짓이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림하고 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사문서 위조 기소한 내용, 기소 방법까지 다 틀렸죠.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실소유주다 하면서 이렇게 큰 그림 그렸는데 실제 그려진 그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뭐 제가 연예계 있지만 연예계 문제도 그렇고 무슨 이런 정치계도 그렇고 어쨌든 판결이 나온 후에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검찰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냥 여론 재판을 내려버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 비판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저 새끼 나쁜 새끼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야 저 새끼 한번 엿먹여봐. 털어. 그 범죄자로 만들어요. 그 이게 정당한 수사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검찰권 남용 남용이죠. 정도가 아니라 악용이에요. 악용.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하면. 검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을 표시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을 하는 등 그런 또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아니 나경원은 지금 4차까지 고발했어요. 4차까지. 그런데 고발인 조사도 안 해. 고발인 조사도 안 해. 1차하고 4차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1차 고발한 지 그쵸. 지금 거의 한 달 돼 가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요. 10월 24일 날 4차 고발했어요. 4차. 고발장만 거의 한 90 몇 페이지예요. 91페이지인가 그래요. 근데도 지금
아예 지금 고발인과 관련된 고발인 조사 받으러 오란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유시민 장관님도 이번에 바로 조사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시민단체가 더 놀랬을 것 같아. 아니 우리의 이런 진정서를 이렇게 빨리 수사를 해줘? 아니, 왜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 걸 받자마자 수사하지? 자기도 놀랐을 아 거야. 그러니까 놀랬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시민 그 작가님의 그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예전에 저희가 나경원 나배 댓글 고소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냐에 이제 일단 중점을 두는데 공인 이론이라는 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 이때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뭐 검찰총장으로서의 검찰권 행사 그런 거는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거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이 사건에서는 검찰권 행사가 적절히 행사되고 있느냐 이 정당성,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도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 추궁을 하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글쎄 수단으로 말이에요. 작용하게 돼서 예. 이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예, 된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윤 총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왜냐하면 영향력이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과연 허위 사실이었냐. 진짜 허위 사실이었다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 그거는 법적인 한계를 넘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문제되는 발언이 이거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 총장이 지명 전에 뭐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그거랑 그다음에 조국 장관 지명 전에 내사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2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한 것이 과연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는 명예훼손에서는 항상 적용이 되는 법리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내사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하는 취지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검찰이 내사를 먼저 했고 그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시작한 건데 그 내사와 관련된 내용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잘못된 보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거다라는 게 유시민 작가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사라고 하는 게 검찰이 범죄정보 수집해서 고소고발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럼 뭐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받고 수사를 착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거다라는 것도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문제될 게 그렇죠. 이제 없어요.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가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는데 이거를 경찰이 수사 지휘를 했나요 혹시? 이거는 경찰에서부터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요? 반부패 수사 그럼요. 근데 이걸 반부패 수사부에서 검찰에서. 관련 사건으로 네.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니, 명예훼손이 왜 반부패로 가나? 아니 근데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이 충정이라는 단어 처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한 달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 충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이 최소한 이거를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솔리드한 확고한 무엇인가 취재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실제 그런 내사 보고가 올라왔는지 어떤 보고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를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밝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구속영장 지금 청구할 기세죠? 저기 어때요?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 설마 그럴 거라고 못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속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 구매하세요. 그린 스무디 진짜. 하나 더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식 들어갑니다. 예. 진짜요? 네. 그만 먹어줘요.
자,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소도 어려울 것 같은 사건인데요. 기소도 저는 기소는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도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만 더 여쭤게요.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 조사를 안 해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고발인 조사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이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돼요.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저기 평화나무가 네. 김무성이 그 4대강 폭파시키는 다이나마이트 청와대 가서 폭파하자. 그래서 내란 선동으로 걸었어요. 평화나무에서. 그럴 때는 예. 그 또 또 하나 전광훈이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것도 이제 내란 음모로 걸었지. 죄송한데 법률 상담 받으시려면 돈을 좀 내셔야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냐고. 그 검사. 네, 전화해가지고 검사-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계속 있네. 바쁘시면 점심 먹으면서 제가 고발인 조사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뭐 검찰이 지금 그 제가 5월에 했고 6월에 했어요. 3개월 지났어요. 이러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3개월이라는 처리 기한이 약간 딱 정해져 있는 강제력 있는 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또 일 많으면은 또 연장 신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고발인 조사까지 지금 3개월 지나서 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업무 태만 같은데요. 일단 고발인 조사는 빨리 해야죠. 그냥 이거 이게 뭐 껄쩍지근한 사건이니까 그냥 묵혀두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묵힐 수 있어요? 지네들이 맘 먹을 때까지. 네, 그래요? 네, 그거는 뭐 딸이 지만원 씨가 저희 방송 패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고소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난해 12월인가 그랬거든요. 아직도 처분이 안 나왔어. 그래요? 참. 그럼 뭐 조사 없이 그냥 약식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조사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바로 인권 침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고발 당한 사람은 본인의 이런 어떤 고소와 고발 건에 대해서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반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인권을 또 침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2013년 11월에 제 트위터에다가 아비나 딸이나 한마디 썼어요. 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딸은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네. 주옥순 씨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나오라고 전화 왔어요. 검사가 직접 전화했어요. 아니 아비나 딸이나 무슨 여기 섞여 있으니까 그거 무슨 거기 무슨 놀랍네요. 모욕적 표현이 있어요. 이걸 갖고 나와서 조사받으래.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랬지. 잡아가려면 날 저기 부르려면 잡아가라고. 그랬지. 배째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 검사가 나는 당신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할 그런 뭐 말하자면은 권리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검사가.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권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랬지. 야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그 뒤로 연락이 없어. 그런데 탄핵 지난 다음에 와 이게 여러 검찰청을 거쳐서 무려 6군데를 거쳐서 무혐의로 끝났어요. 일사천리로 갑자기. 와. 뭐 인사천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 탄핵 이후에 그렇지 2013년부터 2017년인가 그때 왔어요. 통지서가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막 돌리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 뭐 가족을 아까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고소장을 돌려. 이런 검찰 아비나 딸이나 여기에 쌍심 지켜고 수사를 하는 동안에 이 인간들이 세월호 수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세월호 수사 안 했죠. 가습기 및 살균제 피해자들 유가족들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목 놓아 외쳐도 수사 안 했죠. 백남기 농민 이 공권력의 무도한 그 거의 살인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해도 오히려 거꾸로 폭력 집회 주도한 그런 그 민주노총 거기 위원장을 구속해가지고 징역 5년 선고했죠. 이게 뭐냐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 고발을 했을 때 뭔가 좀 정확하게 조금 뭔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묵혀두고 없어지고 뭐 시나브로 그게 이제 지나가고 뭐 예.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자기 본인 재량인 거죠. 뭐. 검사의 네. 재량이라면서요. 네. 예. 그거 좀 정해졌으면 박근혜 심기 건드리면 그냥 나와라 마라 이러면서 정작 중요한 이 민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눈 감고 관심 끊고 이게 뭐하러 이런 검찰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얘기요? 아예 검찰을 없애고 공소 유지는
다 그냥 변호사님들, 국선 변호인이 있듯이 그 변호인들을 외주줘 가지고 그렇게 하자. 와, 환영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검사를 하나의 특권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자들이 지금 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권력까지 능멸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의 핵심이에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사를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아예 기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무리하게 끌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적어도 검찰이 기소를 가지고 무리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하는 거.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